뉴스 속보입니다. 태광그룹 박태준 회장이 실종됐습니다. 지리산 계곡에서 13살 산골 소년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멧돼지 포획용 그물덫에 걸려 의식 잃고 죽어가던 노인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살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년은 큰 돌로 그물덫의 밧줄을 끊어서 노인을 구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야만 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 금팔찌가 그 운명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6시 지리산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박현우는 토끼 덫을 확인하러 산을 올랐어요. 13살 소년에게 이 산은 놀이터나 다름없었죠. 엄마 김수연과 단둘이 사는 산골 오두막, 가난하지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처가 이상했어요.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에 걸린 그물망을 발견했습니다. 멧돼지 포획용 그물 덫이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찢겨 있고 온몸에 흙과 나뭇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물망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현우는 큰 돌을 주워들었어요. 그물을 묶고 있는 밧줄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땀이 흘렀어요. 어린 팔에 힘이 들어갔죠.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현우는 재빨리 그물망을 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남자는 혼수 상태였어요. 현우는 작은 몸으로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무거웠죠.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몸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내려갔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우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엄마.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현우, 부엌에서 김수연이 뛰어나왔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얼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쫓아낸 시아버지 박태준이었어요. 아버님? 수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두근거림이 너무 심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일단 할아버지부터 방으로 모셔야겠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자를 방으로 옮겼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줬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얼굴에 흙을 닦아냈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성호의 장례식장이었어요. 3살 현우를 안고 있던 수연 앞에서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었죠.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잘못됐어.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였어요. 수연은 그날 쫓겨났습니다. 3살 현우를 안고 아무 연고도 없이 이 산골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 3천만 원, 가난한 수연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약으로만 버텼어요. 심장이 아플 때마다 약을 먹으며
현우를 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지금 자신의 집에 있다니 수연은 마당으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아버님이? 현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알아? 아니야. 모르는 분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놀라서 그래. 수연은 약을 꺼내 먹었어요.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태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약초를 달여 조금씩 먹였어요. 열을 내리는 약이었습니다. 현우를 재운 후 수연은 태준의 방을 지켰어요. 달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태준의 손목이 보였어요. 그곳에 특별한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용 2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였어요. 매우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별한 팔찌였습니다. 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팔찌. 수연은 자신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천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용 2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 완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진 팔찌의 안쪽에는 생명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반면 태준의 팔찌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두 팔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용의 비늘 하나하나, 꼬리가 물린 각도까지 완전히 똑같았죠. 맞춤 제작으로 쌍을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었습니다. 수연아, 이건 엄마가 어떤 분을 구해드렸을 때 받은 거야. 그분이 자기가 차고 있던 팔찌랑 똑같이 만들어서 각인까지 해서 줬어. 절대 팔지 마. 언젠가 너한테 큰 의미가 될 거야. 수연은 금팔찌를 쥐고 떨었어요. 그럼 저분이 엄마가 구해주신 그 사람?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팔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쌍으로 제작된 특별한 팔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운명인가요? 수연은 밤새 태준을 돌봤습니다.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약을 먹이며 지켰어요. 10년 전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죽어가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태준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학교 가기 전에 방에 들어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깨어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현우는 학교에 갔어요. 수연은 혼자 태준을 돌봤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쓰고 간호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금팔찌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운명이라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안정됐고 얼굴에 색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밤마다 금팔찌를 꺼내봤어요. 태준의 팔찌와 자신의 팔찌, 똑같은 쌍. 하나는 각인이 없고 하나는 생명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찌.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여쭤봐야겠어요. 우리 엄마를 아시는지.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약을 먹이려 방에 들어갔을 때 태준이 미약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버님? 수연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눈빛이 멍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죠. 여기가 어디죠? 태준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알아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태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낯선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상실이었어요. 저희도 몰라요. 산에서 다쳐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그렇군요.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중했습니다. 10년 전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년 전 자신을 쫓아낸 시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잊은 노인, 그리고 자신의 엄마와 운명으로 얽힌 사람. 일단 푹 쉬세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성함이 김수연입니다. 수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태주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방을 나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할아버지 깨어났어? 응, 근데 기억을 잃으셨어. 기억상실?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현우는 신기한 듯 방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님이 기억을 잃었다는 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셔. 그럼 우리가 이름 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기억이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며칠은 더 쉬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은 죽을 끓여왔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천천히 드세요. 태준은 죽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여기는 어디죠? 지리산 자락이에요. 작은 산골 마을이고요. 지리산. 제가 왜 여기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산에서 발견했어요. 아들이요? 네, 13살이에요. 현우라고 해요. 마침 현우가 학교 가기 전에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네가 날 구해준 거니? 네. 산에서 그물에 걸려 계셨어요. 태주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아이가 정이 갔어요.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구나. 기억이 안 나. 그럼 제가 이름 지어드릴게요. 현우는 신이 났습니다. 수연이 말렸어요. 현우야, 할아버지 기억 돌아오시면 이름 있으실 거야. 알았어. 그럼 그때까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당을 걸어 다니며 몸을 풀었죠. 할아버지, 여기 앉아요. 현우가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태준이 앉았어요. 현우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니? 수학 문제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태준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문제를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답이 보였어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란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풀이를 적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우와, 할아버지 천재다. 응? 내가 뭘 한 거지? 태준 자신도 놀랐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영어도 아세요? 해보자.
현우가 영어책을 펼쳤습니다. 태주는 막힘없이 읽었어요. 할아버지 발음 완전 좋다. 수연이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님은 기억을 잃었지만 교육받은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역시 재벌 회장이셨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죠.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는 것 같아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10년 전이었다면 이런 밥상은 거들떠도 안 보셨을 텐데. 별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현우는 잠이 들었어요. 수연과 태주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수연 씨,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폐가 되는 건 아닌지. 괜찮아요. 기억 돌아오실 때까지 천천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는 왜 이런 산골에 사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것 같은데.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그냥 세상과 떨어져 살고 싶었어요.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태준의 손목에서 금팔찌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연이 그걸 봤어요. 용 2마리가 꼬리를 무는 형태. 그 팔찌, 특별한 거예요? 이거요? 태준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차고 있던 건 맞는데, 왜 차고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수연은 자신의 서랍 속 팔찌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팔찌. 하지만 자신의 것에는 생명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수연 씨도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예쁜 팔찌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한편 서울 태광그룹 본사에서는 박민석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색은 어떻게 되고 있나?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종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단서가 없습니다. 더 넓게 수색해. 절대 놓치면 안 돼. 민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비서실장. 네, 부회장님. 만약 한 달 안에 회장님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지? 회장님 사망 신고를 하고 부회장님이 회장 자리에 오르십니다. 그렇군. 계속 찾아. 하지만 한 달.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민석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주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현우에게 공부를 가르쳐줬죠.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계속 살면 안 돼요? 현우야, 할아버지는 기억이 돌아오시면 가셔야지. 싫어요. 할아버지 좋은데. 태준이 현우를 안았습니다. 나도 네가 좋아.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수연은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아버님의 기억이 돌아올 거고 그때는 또 자신을 쫓아낼 거라는 거리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은 금팔찌를 꺼내봤어요. 그리고 방 안의 태준 손목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팔찌. 엄마. 엄마가 정말 아버님의 은인이 맞나요? 수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실종 2주가 됩니다. 아직 뉴스에서는 태준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우와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현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그래, 현우야. 오늘은 뭐 배우고 싶니? 영어요. 할아버지 영어 진짜 잘하시잖아요. 태주는 웃으며 현우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신기한 건 기억은 없지만 지식은 남아있다는 거였습니다. 영어, 수학, 경제까지 모든 걸 가르칠 수 있었죠.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현우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펼쳤어요. 13살 소년이 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놀랐죠. 현우야, 넌 천재구나. 에이,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태주는 현우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억은 없지만 이 아이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육의 정이랄까요? 저녁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수연이 만든 소박한 된장찌개와 김치. 태주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0년 전 자신을 쫓아낸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억 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할아버지였죠. 밤이면 태주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수연이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수연 씨, 제 과거가 궁금해요. 전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이 편하네요. 현우도 수연 씨도 너무 좋고요. 수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기억을 잃은 시아버지는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겸손하고 현우를 진심으로 아꼈죠. 어느 날 오후 수연의 심장약이 떨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마을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태준에게 말했죠. 제가 잠깐 마을에 다녀올게요. 현우 좀 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수연은 산길을 내려가 마을 약국으로 향했어요. 심장약을 사고 나오는데 옆 슈퍼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실종됐던 태광그룹 박태준 회장이 한 달 만에 사망 선고됐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동생인 박민석 부회장이 오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화면에 태준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민석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 검은 양복을 입고 회장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뜻을 받들어 회사를 더욱 키우겠습니다. 형님, 편히 쉬십시오. 거짓말이었어요. 민석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떨어뜨렸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약국 주인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급히 약을 주워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와 태준이 마당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장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어요. 수연 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밤이 됐어요. 현우를 재운 후 수연은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죠. 고민이 깊어졌어요. 신고해야 할까? 아버님이 살아계시다고 알려야 하나? 하지만 누가 아버님을 죽이려 한 거지? 만약 신고하면 아버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수연은 금팔찌를 꺼냈어요. 엄마의 유품. 태준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팔찌. 엄마가 구해주신 분이 아버님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수연네 집에 웬 노인이 살고 있대. 정장 입은 부자 같던데? 혹시 수연이 재혼하려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수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불안했어요. 현우야, 앞으로 마을에 절대 내려가지 마. 왜요, 엄마? 위험해. 할아버지도 절대 마을에 가시면 안 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13살 소년에게는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현우에게 바둑을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 전 바둑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 넌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배울 거야.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우리랑 살아요? 태주는 잠시 멈췄어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여기가 좋아. 계속 있고 싶어.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할아버지 계속 우리랑 사세요. 수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쫓겨날 때 현우에게 할아버지는 없어졌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생긴 것 같았죠. 아버님, 기억을 잃으셨지만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나요? 밤이 깊어갔어요.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숨기자. 누가 아버님을 해치려 했는지 알 때까지는.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시면 그때 결정하자. 하지만 수연은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박민석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석의 회장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형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돼. 그 깊은 계곡에서 살아남을 리 없어. 하지만 시신이. 일단은 지켜보자. 만약 형님이 나타나면.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그때 다시 처리하면 돼. 산골 오두막. 태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기억도 없이 위험도 모른 채요. 수연은 방문 앞에 서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발 계속 기억을 잃고 계세요. 그게 아버님한테도 저희한테도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 보고 싶어. 안 돼, 현우야. 절대 마을 가면 안 된다니까. 왜요? 왜 안 돼요? 위험해.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냥 마을에 잠깐 다녀오는 건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밭에 일하러 간 사이 현우는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심심하시죠? 응, 괜찮아. 우리 마을 구경 가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수연 씨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괜찮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할아버지도 한 달 반 동안 여기만 계셨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사실 태준도 궁금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시 마을에 가면 뭔가 기억이 날까요? 그래, 잠깐만 다녀오자. 좋아요.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빨리 가요. 천천히 가자, 현우야. 할아버지 따라가기 힘들어. 산길을 30분쯤 내려갔을까요?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집이 20채 정도 있었죠. 우와, 오랜만에 마을이다. 현우가 신나했어요. 마을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슈퍼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기서 과자 사 먹어요. 그래, 가자. 슈퍼 앞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슈퍼 주인 박영식이 태준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얼굴이 TV에서 본 박태준 회장이랑 똑같은데?
옆에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닮았네. 아니야, 박태준 회장은 죽었잖아. 쌍둥이인가? 태준은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현우야, 우리 돌아가자. 네, 할아버지. 하지만 박영식은 이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몇 장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아저씨, 왜 사진 찍어요? 현우가 물었지만 박영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사진을 찍었죠. 두 사람은 급히 슈퍼를 벗어났습니다.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왜 저 아저씨가 사진을 찍었을까요? 모르겠구나. 근데 기분이 이상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연은 밭에서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혼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박영식은 지역 방송국에 제보했어요. 여보세요, 제보하려고요. 박태준 회장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직접 봤어요. 지리산 우리 마을에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정말이세요?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박영식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이거 진짜 박태준 회장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죽었다며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사망 처리된 박태준 회장, 지리산 마을에서 목격?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진짜야? 살아있어? 사진 보니까 진짜 닮았는데? 아니 죽었다며? 유령? 뉴스는 계속 보도됐어요. 제보자에 따르면 박태준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13살 정도의 소년과 함께 마을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 시각 서울 태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박민석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대형 TV 화면에 태준의 흐릿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이 살아있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리산 어느 마을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석은 책상을 쳤어요. 확실하지 않아도 돼. 만약이라도 형님이 살아계시다면.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달 반 동안 회장 자리를 지켜왔는데 형이 돌아오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당장 사람을 보내.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산채로 묻어버려. 아니, 차라리. 민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총으로 쏴버려. 확실하게. 비서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총은? 시끄러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죠. 형님, 왜 죽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돌아가셨어야죠.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1시간 후 검은 SUV 세대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6명 타고 있었죠.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팀장님. 총도 준비했나? 네, 권총 6자루 준비했습니다. 좋아. 목격자도 없애. 아이도. 차들은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산골 오두막.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죠. 오늘 밭에 갔다 왔는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누가 할아버지 밭에. 현우가 움찔했어요.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마을 갔다 온 거 아니지?
아니요. 현우가 거짓말했어요. 수연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현우야, 정말로? 미안해요, 엄마.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 갔다 왔어? 오늘 오후에. 수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큰일 났어. 엄마, 왜 그래? 수연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챙기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유품. 평생 한 번도 차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버리고 갈 수 없었어요. 손목에 팔찌를 찼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입니까? 태준이 물었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해요. 왜요? 무슨 일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을 비췄습니다. 세 대의 검은 SUV가 멈춰섰죠.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늦었어. 차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6명.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다. 선두에 선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수연은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뒷문으로, 빨리. 셋은 급히 뒷문으로 달렸어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저쪽이다. 쫓아. 괴한들이 뒤를 따랐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빨리 뛰어. 수연이 소리쳤어요.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약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현우가 넘어졌습니다. 으앗, 현우야. 태준이 재빨리 현우를 안아들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무거워요. 내려놓으세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안고 갈게. 탕,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수연 씨, 괜찮으세요? 가방에 약이. 하지만 가방은 집에 두고 왔어요. 급하게 도망치느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기 동굴이 있어요. 태준이 앞쪽을 가리켰어요. 큰 바위 사이에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셋은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 반드시 찾아.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췄어요. 셋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더 안쪽을 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수연은 현우의 입을 막았어요. 태주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괴한이 소리쳤어요. 저쪽에 발자국 있다.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현우가 도망치면서 일부러 다른 쪽에 남긴 발자국 때문이었죠. 한참 후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연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엄마, 수연 씨. 수연이 쓰러졌어요.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수연 씨, 정신 차리세요. 수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수연을 동굴벽에 기대게 했어요. 그리고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참아요. 달빛이 동굴 입구를 통해 들어왔어요. 희미한 빛이 수연의 손목을 비쳤습니다. 그곳에 금팔찌가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멎었습니다. 아니 그 팔찌. 용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태준은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팔찌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수연의 팔찌를 조심스럽게 들어 안쪽을 봤습니다. 달빛에 글자가 보였어요. 생명은인. 태준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20년 전 기억이었죠. 고속도로, 빠른 속도, 급커브, 쾅! 차가 전복됐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차에서 나가려 했지만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았어요.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누군가 달려왔어요. 중년 여자가 창문을 깼습니다. 버티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여자는 필사적으로 문을 잡아당겼어요. 안전벨트를 끊었습니다. 태준을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쾅! 차가 폭발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보석상을 찾아갔어요. 자신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글자를 새겨주세요. 생명은인이라고요. 일주일 후 똑같은 팔찌가 완성됐어요. 태준은 그것을 들고 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제발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차고 있던 팔찌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쌍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어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함이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동굴 속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정희, 그분이 수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뭐라고요? 20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에서 어떤 분을 구했대요. 그때 받은 게 이 팔찌예요. 태준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당신이 제 은인의 딸? 네, 맞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도 수연도 울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당신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10년간의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태준이 놀랐어요. 전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10년 전에 쫓겨났지만요. 태준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 파편이 스쳤어요. 장례식장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자신이 차갑게 말하는 모습.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뭘 한 거죠? 괜찮아요, 아버님.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현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진짜 제 할아버지였어요? 그래, 맞아. 우와, 진짜 할아버지다. 현우는 태준을 꽉 안았어요. 태준도 현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못 찾았나? 계속 찾아. 새벽까지라도. 괴한들이 아직 근처에 있었어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해요. 수연이 속삭였어요. 셋은 동굴 깊숙이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태준은 금팔찌를 계속 바라봤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 수연아, 네, 아버님.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약속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괴한들이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굴 안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과 피로 이어진 가족이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안정됐습니다. 태준이 계속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현우는 두 사람 사이에 꼭 껴안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괴한들이 찾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금팔찌를 계속 바라봤어요. 기억이 조금씩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14년 전 결혼식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성우가 신부 옆에 서 있었어요. 태주는 그때 고아 출신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차갑게 악수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병원, 성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연이 3살 현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분노에 휩싸여 수연을 쫓아냈었죠.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잘못됐어. 나가. 차갑게 내뱉었던 그 말들. 그리고 한 달 반 전. 비서 강민석이 가져온 충격적인 자료. 10년 전 성우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들. 브레이크 조작. 정비소 사장의 증언. 그리고 그 배후에 동생 민석이 있었다는 사실. 민석이가 내 아들을? 그날 밤 민석을 추궁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민석의 차가운 눈빛. 조카는 제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했죠.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째 은퇴 안 하시지 않습니까? 납치당했던 그날 밤. 지리산 깊은 곳으로 끌려갔던 기억. 도망치다 계곡에서 굴러떨어졌던 순간. 그물망에 걸렸던 이틀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민석이가 우리 성우를 죽였어.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 했어. 뭐라고요? 10년 전 성우 사고. 사고가 아니었어. 민석이가 브레이크를 조작했어.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성우 씨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를 쫓아낸 건 정말 큰 잘못이었어. 내가 민석이를 제대로 못 봤어.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우 씨를. 태주는 수연을 안았어요. 용서해다오. 내가 늦게 알았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현우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를 꽉 안았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동굴 안을 다시 확인해. 괴한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빨리 숨어야 해요. 셋은 동굴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괴한들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안까지 들어가 봐. 손전등 불빛이 동굴 안을 비췄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수연이 속삭였어요. 태주는 현우와 수연을 뒤로 감쌌습니다. 내가 막을게. 아버님, 괴한들이 나타났어요. 총을 겨눴습니다. 찾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괴한의 총을 잡았습니다. 도망가. 빨리. 아버님.
수연은 현우를 끌고 동굴 밖으로 뛰었어요. 태주는 괴한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70살 노인이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괴한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다른 괴한이 달려들었어요. 태준을 밀쳤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넘어졌죠. 할아버지, 현우가 돌아오려 했어요. 하지만 괴한 하나가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놓아줘. 현우야. 수연이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괴한이 총을 겨눴어요. 움직이면 쏜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도착했어요. 차에서 박민석이 내렸습니다. 55살,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정말 즐기시네요. 계곡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산속에 숨어서도 살아계시고. 민석은 현우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조카 아들이군요. 귀엽네요. 하지만 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씨를 말려야죠. 안 돼. 태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괴한들이 태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괴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괴한이 현우를 절벽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현우야. 수연의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쓰러졌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야죠. 5년 전에 은퇴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민석아, 제발, 아이는 살려줘. 안 됩니다. 민석이 괴한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보였어요. 경찰이다. 아니 어떡해. 마을 사람 박영식이 총소리를 듣고 신고한 겁니다. 부회장님, 빨리 철수해야 합니다. 민석은 이를 갈았어요. 다음에 다시 온다. 기억해둬, 형님. 괴한들이 현우를 놓고 도망쳤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현우는 태준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현우야. 괜찮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 심장이 안 좋아요. 경찰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수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태준과 현우도 구급차에 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연아, 살아야 해. 제발. 우리 성우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현우한테도 미안해.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수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아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태준과 현우는 밖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연은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판막 수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미뤄온 수술이었죠. 태준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어요. 현우가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3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5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저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판막 수술 잘 끝났어요. 하지만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현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수연이가 살았어. 수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태준과 현우는 유리창 너머로 수연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깨어나실 겁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태준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부탁해 병원 전화기를 들었어요. 기억 속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나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태준의 옛 비서 강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성우를 죽이고 나도 죽이려 했어. 증거를 모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현우는 병원에서 엄마를 지켰습니다. 경찰서에서 태준은 진술했어요. 저는 박태준입니다. 태광그룹 회장이고요. 제 동생 박민석이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모두 제 동생이 꾸민 일입니다. 저를 죽이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한 거죠. 증거가 있으십니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도 있잖습니까? 지리산에서 총격전이 있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었죠. 탄피도 발견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깨어났어요. 태준과 현우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아, 깨어났구나. 수술 받았나요? 응, 이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그 일주일 동안 강민석은 철저히 조사했어요. 10년 전 성우의 차량 정비 기록을 찾았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흔적이 명확했어요. 정비소 사장을 찾아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박민석 부회장이 5억을 줬습니다.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라고요.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한 달 반 전 민석과 부하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부하들의 불법 녹음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이죠. 부회장님, 회장님을 처리했습니다. 시체는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죽었을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어요. 태준을 납치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2주일 후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문이 열리고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수연과 현우가 있었어요. 수연은 여전히 약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저는 박태준입니다. 사망 선고됐지만 살아있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제 동생 박민석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 박성호도 박민석이 살해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정비 기록, 녹음 파일, 증언 영상. 박민석은 조카인 제 아들을 먼저 죽여 후계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자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저는 납치당해 지리산에 버려졌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태준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제가 10년 전 쫓아낸 며느리 덕분입니다. 카메라가 수연을 비췄어요. 10년 전 저는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고아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제 동생이었어요. 태준은 수연 앞에 섰어요. 수연아, 용서해다오.
너는 20년 전 나를 구해준 은인의 딸이고 우리 성우가 선택한 사람이고 현우를 홀로 키운 훌륭한 엄마야.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그리고 이 아이. 태주는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손자 박현우입니다. 이 아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13살 소년이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산에서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우도 울었어요. 할아버지,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박민석 형을 살해하려 해. 10년 전 조카도 살해. 재벌가의 충격적 진실.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박민석을 체포했습니다. 태광그룹 회장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민석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형님, 5년만 더 일찍 은퇴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석아, 네가 잘못한 거야. 욕심이 너무 컸어. 민석은 끌려갔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정비소 사장의 증언,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지리산 총격 전의 탄피와 목격자들. 판사가 판결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민석, 살인 교사 1건, 살인 미수 1건, 기타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태주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많이 회복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었죠.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회장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태주는 수연과 현우를 안았어요. 너희도 함께 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 서울 가도 돼요? 그럼 우리 현우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거야. 넌 천재니까.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가 더 고맙지.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밖에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민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모든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10년에 걸친 계획, 조카 살해, 형 살해 미수.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과 현우를 서울 본가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검은 세단이 지리산 산골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세 사람이 도망쳤던 그 집이었어요. 엄마, 우리 짐 챙겨야 해요? 응, 서울로 가는 거야. 와, 서울이다. 현우는 신이 났어요.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수연아, 괜찮니? 태준이 물었어요. 네, 아버님. 그냥 여기서 10년을 살았잖아요. 현우를 키웠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런 곳에서 살게 했어.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금팔찌와 성우의 사진. 가자.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어요. 우와.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을 산골에서만 살았던 소년에게는 너무나 큰 집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주저했습니다. 10년 전 쫓겨났던 그 대문이었어요. 수연아,
이리 들어오너라. 네, 아버님. 수연은 현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은 웅장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대로 성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26살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맞죠? 아버님이 진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박민석도 벌을 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현우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자로, 당신의 아들로. 태준도 사진 앞에 섰어요. 성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네 아내를 쫓아낸 것도, 네 아들을 모른 척 한 것도 다 아빠 잘못이야.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수연이랑 현우 잘 돌볼게. 현우도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현우예요. 이제 13살이에요. 현우가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엄마도 이제 행복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세 사람은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태광그룹 본사.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했어요. 제 며느리 김수연 씨를 이사로 임명합니다. 술렁거렸어요. 회장님, 그건 수연은 제 아들 박성호의 아내입니다. 10년 전 제가 쫓아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당연한 일원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태준의 단호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결정됐습니다. 수연은 이사실에 자리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배워갔습니다. 경영을 공부했고 회사 일을 익혔어요. 현우는 최고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의 명문 학교였죠. 하지만 현우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천재적 두뇌를 가진 소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학교 재밌어요. 그래, 공부는 너무 쉬워요. 저 이미 다 알아요. 태주는 웃었어요. 그래, 우리 현우는 천재니까. 앞으로 훨씬 어려운 것도 배우게 될 거야. 저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하, 그래. 너는 이 회사의 미래야.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태주는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금팔찌를 꺼냈어요. 이 팔찌가 우리를 이어줬구나. 네, 아버님. 20년 전 네 어머니가 나를 구해주셨어. 그래서 이 팔찌를 드렸지. 태주는 자신의 팔찌를 벗었어요. 그리고 현우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현우야, 이건 할아버지가 차고 있던 거야. 이제 네 거야. 진짜요? 응. 너는 이 집안의 후계자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구해줬잖니. 산에서. 현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연도 자신의 팔찌를 풀었어요. 그리고 현우의 다른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현우야, 이건 외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구해주셨고 할아버지가 이 팔찌를 외할머니께 드렸어. 그리고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셨지. 이제 네 거야. 엄마. 현우는 두 팔찌를 바라봤어요. 용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쌍의 팔찌.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생명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팔찌처럼 우리는 연결돼 있어.
20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태준이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껴안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1년 후 수연은 회사 이사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들도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10년간 힘들게 살았던 그 강인함이 경영에도 도움이 됐어요. 태주는 건강했습니다. 71살이 됐지만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우에게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이게 경영 보고서야. 우와, 할아버지. 제가 이것도 배워야 해요? 그럼. 넌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성우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여보 왔어요. 우리 현우도 데려왔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성우야, 현우가 많이 컸다. 이제 14살이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회사 잘 물려받을게요. 현우가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성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현우야. 고맙다, 수연아. 괜찮아, 아빠. 세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행복하니? 네, 아버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현우야, 너는? 저요? 저는 매일 행복해요. 엄마도 할아버지도 있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요. 태주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나도 행복하다. 너희가 있어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저택. 이제는 진짜 가족이 사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형극장이었습니다.